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칭키 암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칭키 암호 방식이란 송신자가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그리고 수신자가 복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가 서로 같은 동일한 암호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대칭키 암호 방식은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전치 암호, 환자 암호, 적 암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치 암호란 문장에 나타난 글자의 순서를 뒤바꾸는 형태의 암호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그리스 때 쓰였던 스키테일 암호가 있고요. 환자 암호라는 것은 문장에 나타난 글자를 다른 도형이나 기호로 바꾸는 형태의 암호를 얘기를 합니다. 적 암호라는 것은 보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자 암호나 전치 암호를 반복해서 적용하는 형태의 암호를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애니그마 암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전적인 형태의 암호들, 기계식 암호들은 인터넷이나 컴퓨터상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적인 형태의 암호가 나타났는데요. 데스나 시드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칭키 암호 방식과는 달리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공개키 암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는) 암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7년도에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초의 전산 암호인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미국의 DES라는 대칭키 암호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입니다. 또한 1976년도에는 디피와 헬만에 의해서 비대칭키 암호 방식, 일명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먼저 대칭키 암호와 공개키 암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한 형태의 암호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키테일 암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키테일 암호에서는 암호문을 생성하려고 하는 송신자와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수신자가 사전에 지름이 똑같은 나무 막대기를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송신자가 암호화할 때 그 나무 막대기 리본을 감은 후 글자를 써서 그것을 수신자에게 보내면 수신자는 동일한 지름의 나무 막대기에 그 리본을 다시 감아서 원래의 메시지를 복원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렇듯이 대칭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 비밀번호와 복호할 때 사용되는 키가 서로 동일한 형태의 암호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 암호문을 만들 때 사용되는 키와 풀어볼 때 사용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 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칭키 암호 방식 같은 경우에 예전에 군용 목적으로 암호가 사용됐을 때는 매우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어떤 스파이를 적국에 보낸다든가 할 때 먼저 그 어떤 스파이와 난수표라는 동일한 키를 서로 나누어 갔지요. 그래서 이 스파이가 적지에 떨어지면 그 난수표, 동일한 난수표를 사용해서 암호 통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어떤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반인들이 이러한 대칭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의 기본 특징은 불특정 다수와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 어떠한 사람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용자와 사전에 어떠한 비밀번호, 키를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76년에 디피와 헬만은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공개키 암호 방식의 비대칭키 암호 방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 비대칭키 암호 방식에서는 각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키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자물쇠의 역할을 하는 공개키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개인키라고 불리는 그 열쇠 구실을 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문서를 보내고 싶을 때 그 문서에 자물쇠를 채워서
자물쇠를 암호화 키로 사용해서 암호화시켜서 보내면 그 해당하는 열쇠, 개인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자물쇠를 풀어서 그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암호화된 문서를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암호 방식이 공개키 암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키 암호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공개키 암호 방식을 통해서 암호 통신을 하고자 할 때 먼저 갑돌이와 갑순이는 자기 자신의 암호화 키, 자물쇠에 해당하는 키를 공개된 장소, 인터넷 게시판이라든가 하는 공개된 장소에 공개를 합니다.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어떠한 문서를 암호화시켜 보내고자 할 때 문서를 통에 넣은 후 갑순이의 공개키, 자물쇠를 사용해서 그 문서를 채웁니다. 암호화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문서를 갑순이에게 보내면 그 문서를 읽을 수 있는 건 해당하는 열쇠를 갖고 있는 갑순이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자물쇠가 튼튼하다면 자물쇠로부터 이 열쇠를 구해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어떤 공개키에 해당하는 자물쇠를 인터넷 게시판이라든가 하는 어떤 공개된 장소에 공개한다고 해서 안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공개키 암호 방식을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에 적용을 해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자신의 웹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자신의 웹페이지에다가 나에게 신용카드 번호나 이런 중요한 것을 인터넷 쇼핑몰로 전송하고자 할 때는 다음에 공개키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자신의 자물쇠를 그 웹페이지에 전자적인 형태로 공개를 합니다. 그럼 사용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대금을 지불할 때는 자기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 쇼핑몰의 웹페이지에 공개된 자물쇠를 사용해서 암호화시켜서 쇼핑몰에 보내게 되죠. 그럼 쇼핑몰은 그 자물쇠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풀어서 사용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과 사용자는 사전에 키를 나눠 갖는다든가 비밀리에 만나서 분배한다든가 하는 그 복잡한 일을 피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공개키 암호 방식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키 암호 방식은 암호사에 있어서 매우 큰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의성, 키 관리의 편의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초래했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존의 대칭키 암호에서는 암호의 비밀통신 기능만 강조되어 있던 것에 반해서 공개키 암호 방식은 비밀통신 외에도 사용자 인증이나 메시지 인증을 제공해주는 전자서명 등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개키 암호 방식의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5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개키 암호 방식은 대칭키 암호 방식에 비해서 매우 구조가 복잡하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혼합 암호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6년도에 디피와 헬만, 미국의 디피와 헬만에 의해서 처음 개념이 제안됐고요. 하지만 디피와 헬만은 그 당시에 공개키 암호 방식의 개념만을 제안했을 뿐 실제 실용화시키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바탕으로 공개키 암호 방식을 실용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물쇠와 열쇠를 전자적인 형태로 구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념이 나오고 1년 후에 3명의 과학자, 리베스트, 샤미유, 에이들만 이 세 사람이 RSA라고 하는 공개키 암호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실용화시킵니다. 이 RSA 암호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영국의 CES라는 정부기관은 영국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전에 공개키 암호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냈었다라는 문건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영국은 1970년도에 이미 공개키 암호 방식의 개념을 알아냈고 73년도에 RSA 암호와 같은 공개키 암호 방식을 실용화시켰다라고 문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암호 해독과 관련돼서 실제로 암호와 관련된 것들은 많은 것들이 비밀리에 간직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야사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공개키 암호 방식은 76년도에 미국 디피와 헬만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그로부터 1, 2년 후에 리베스트, 샤미, 에이들만에 의해서 실용화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개키 암호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론이 소인수분해 문제 이론과 이산대수 문제 이론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NP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한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RSA 암호 알고리즘과 레빈 알고리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하는 것으로서는 엘가말 암호 시스템이라든가 KCDSA, ECC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KCDSA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 표준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됩니다. 물론 지금 국제표준 후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공개키 암호 방식을 구성할 때는 소인수분해 문제 이론이나 이산대수 문제 이론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이론들이 과연 공개키 암호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과연 컴퓨터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됐으며 암호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7년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은 애니그마 암호 장치를 개발해서 전쟁에서 많은 승전을 거뒀습니다. 독일의 애니그마 암호 장치가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 독일의 애니그마 암호 장치를 해독하기 위해서 1939년에 블레칠리 공원, 블레칠리 파크에 암호 연구소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이 암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지의 암호 전문가들이 모여들어서 애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요. 그 모여든 암호 전문가들 중에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앨런 튜링은 1937년에 튜링 머신이라는 것을 고안해낸 사람입니다. 이 튜링 머신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앨런 튜링은 애니그마 암호가 워낙이 복잡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으로 해독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판단하여서 이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컬러서스를 개발을 합니다. 물론 이 컬러서스는 튜링의 튜링 머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컬러서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비에 붙여졌기 때문에 비밀리에 간직돼 있었고 실제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1946년도에 미국이 개발한 ENIAC이란 컴퓨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실제 지금 쓰고 있는 메모리를 갖고 있는 컴퓨터는 1950년도에 폰 노이만이 제안한 에드박이라는 컴퓨터가 그 시초고요. 1958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트랜지스터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컴퓨터가 실제로 소형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암호 전문가들은 이 암호가 해독되지 않는지를, 해독이 쉽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 차세대 컴퓨터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도 많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RSA 알고리즘을 개발한 에이들만이라는 과학자는 차세대 컴퓨터 중에 하나인 DNA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긴 암호학자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생활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지요. 컴퓨터가 못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컴퓨터가 과연 어떤 것은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못 푸는 문제는 난이도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앨런 튜링이라는 과학자는 컴퓨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각각의 난이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아니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또 아니면 푸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는 것, 이러한 난이도가 모든 문제들,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스티븐 쿡과 레오나드 레빈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 난이도에 따라서 P문제, NP문제, NP 완전 문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 P문제, NP문제, NP 완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컴퓨터는 분명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고 그 풀 수 없는 문제는 난이도에 따라서, 여기서 난이도란 그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하는 메모리의 양 등을 그 단위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런 풀 수 있는 문제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시간이나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서 P문제, NP문제, NP 완전 문제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각각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문제는 폴리노미얼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항식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빠른 해법,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빠른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NP 문제라고 하는 것은 Non-Deterministic Polynomial Proble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NP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로는 비결정성 다항식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P문제와는 달리 빠른 해법, 빠른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문제의 길이가, 문제의 사이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지문의 길이가 길면 문제가 어렵죠. 그렇듯이 문제의 길이가 조금만 증가해도 그 문제를 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답이 주어졌을 때 그 답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내놓은 답이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검증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문제가 NP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NP 완전 문제는 NP Complete Problem이라고 해서 NP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 NP 완전 문제의 특징은 우리가 NP 완전 문제 중에서 하나의 문제라도 풀 수 있다면 NP에 속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갖는 문제들을 NP 완전 문제, NP Complete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P 문제와 NP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P 문제는 쉬운 문제고 NP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NP 문제는 지문의 사이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최소한의 시간은 뭐냐면 적어도 그 문제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P 문제는 그 문제가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사이즈, 지문의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는데 걸리는 시간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읽어드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NP 문제의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늘어날 때 걸리는 소요 시간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꺾여져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훨씬 더 급하게 급상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P 문제와 P 문제의 경우에 동일한 길이의 문제를 동일한 사이즈의 지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NP 문제가 P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게 되는 성질을 갖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수조사라는 해독법을 통해서 과연 P 문제와 NP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비밀번호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독하는지, 또 이것이 NP 문제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가능한 모든 비밀번호, 가능한 모든 키를 전부 다 조사해보는, 그렇게 조사함으로써 비밀번호, 실제 키를 찾아가는 해독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의 길이가 2자리일 때 실제 사용되는 비밀번호의 종류의 수는 0부터 99까지 100개의 비밀번호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번호가 4자리일 경우에는 0부터 9999까지 총 10,000개의 비밀번호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밀번호의 길이는 2자리에서 4자리로 2배가 늘어났는데 비해서 전수조사를 통한 해독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10의 제곱배, 그러니까 100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NP 문제는 비밀번호의 길이가 어떤 문제의 길이가 증가하는 비해서 그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NP 문제는 어떠한 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하는 건 쉽게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을 때 상대편에게 내 비밀번호가 어떤 건지 맞춰봐라 라는 것은 어렵지만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에 야, 이거 내 비밀번호가 맞아. 그러니까 확인해봐 라고 물었을 때 상대편이 그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냥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참 또는 거짓이 바로 튀어나오겠지요. 이런 식으로 NP 문제는 그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문제의 답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데는 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산대수 문제와 소인수 분해 문제가 왜 NP 문제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먼저 소인수 분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PQRST 이런 5개의 숫자를 주어졌을 때 이것이 곱셈을 해서 이것을 다 곱한 값이 몇이냐 라는 문제를 내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419 곱하기 1933이 몇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쉽게 계산기를 이용해서 찾으실 수가 있죠. 하지만 소인수 분해 문제, 즉 어떤 수를 주고 이 수가 어떤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찾아보아라 라는 문제를 내면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예와 같이 18206,927이라는 숫자를 주고 이게 어떤 두 수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라고 문제를 주면 앞서 얘기했던 곱하기 문제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들도 한 반나절 정도 아니면 1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숫자의 크기가 100짜리 숫자, 150짜리 숫자라면 이것을 푸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이산대수 문제도 이와 동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 g와 y를 준 다음에 g의 몇 승을 했을 때 y라는 값이 나올까 하고 물으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때 로그 함수라고 해서 배우지요. 예를 들어서 10에 몇 승을 하면 0이 10개쯤 나올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10에 10승 정도를 하면 0이 10개 나옵니다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에 몇 승을 해서 그것을 19로 나눈 나머지가 9가 나올까요? 라고 물으면 이 답은 쉽지가 않죠. 여기서 먼저 모드 연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오후 1시라는 것은 13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3시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쓰면 13 모드 12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서 모드 연산은 뭐냐면 13 모드 12의 뜻은 13을 12로 나눈 나머지를 뜻합니다. 그러면 1이 되겠지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10에 몇 승을 해서 그것을 19로 나눈 나머지가 9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것을 풀면 네모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연산, 모드 연산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몇 승인지를 묻는 문제는 P문제,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연산, 모드 연산이 붙으면 이것은 NP 문제가 돼서 우리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소인수 분해 문제라든가 이산대수 문제가 그 길이, 어떤 문제의 길이가 작을 때는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암호에서 이런 소인수 분해 문제나 이산대수 문제를 안전하게 사용을 하려면 그 크기가 소인수 분해 문제의 경우에는 각각의 소수들의 크기가 256비트 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좀 더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512비트 이상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산대수 문제에서 이것이 암호에서 안전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나눠주는 수, 모듈러스, 아까는 모듈러스 19를 했는데요. 이런 나눠주는 수가 512비트 이상 혹은 1024비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976년도에 디피와 헬만이 처음에 공개키 암호 방식을 제안한 후에 최초로
이것을 상용화시킨 사람은 리베스트, 샤밍의 A들만 이 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만든 RSA 암호 알고리즘은 앞서 말씀드린 소인수 분해 문제와 이산대수 문제 중에서 소인수 분해 문제의 그 안전성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 사람은 RSA 시큐리티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것이 전 세계 보안업체 중에 가장 매출액이 좋은 보안업체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키 암호 방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칭키 암호 방식의 경우에는 암호화시키는 키와 복호화시키는 키가 서로 동일한 그런 암호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비밀번호를 사전에 만나서 비밀리에 교환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공개키 암호 방식은 각 사용자가 두 개의 키를 갖습니다. 하나의 키는 공개키, 퍼블릭 키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암호화시키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자물쇠에 해당하고요. 또 하나는 암호를 푸는데, 복호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자물쇠를 열어서 문서를 풀어보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암호 통신을 할 때는 공개키라는 것은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공개된 장소에 공개함으로써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개인키, 이 문서를 풀어보는 데 사용하는 키는 자기 자신만이 간직함으로써 자기 자신만이, 다른 사람이 못 풀고 자기 자신만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공개키 암호 방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NP 문제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P 문제와 NP 문제의 가장 큰 차이는 P 문제는 컴퓨터로 풀기 쉬운 문제를 얘기를 하고요. NP 문제는 컴퓨터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특성으로서는 문제의 지문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문제를 풀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제로 비밀번호를 푸는 문제를 드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두 자리 증가함에 따라서 푸는데 드는 노력은 100배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실제로 공개키 암호 방식에 적용할 때는 소인수 분해 문제나 이산대수 문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공개키 암호 방식인 RSA 암호 알고리즘은 소인수 분해 문제에 기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표준인 KCDSA는 이산대수 문제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키 암호 방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공개키 암호 방식을 최초로 실용화시킨 RSA 암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